탐정님, 장인어른한테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사무실 문을 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20년 동안 저를 이용만 하신 겁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장인어른이 3억을 요구하세요. 월세래요. 우리 집에서 20년 살았으니까 당연히 내야 한답니다. 남자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탐정님, 제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만지 아세요? 얼마나 되는데요? 6억이요, 6억 원. 병원비, 생활비, 명절 비용 전부 제가 댔어요. 통장 내역 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억을 달래요. 제가 준 6억은 어디 갔습니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설마 진짜겠어요? 근데 진심이더라고요. 남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작은 처남댁이에요. 의사랑 결혼했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 강남 아파트를 줬대요. 15억짜리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남자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20년을 개처럼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장인어른 심부름하고 주말엔 장 받아드리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의사 사위는 1년 만에 15억이고 저는 20년에 3억 빚쟁이래요? 부인분께서는 뭐라고? 우리 와이프요? 하하, 웃기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 편이에요. 그냥 참으래요.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렇대요. 결혼 생활 23년인데 제 편은 아니더라고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20년을 허비한 걸까요? 저는 그가 가져온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6억 원, 20년.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가 당한 건 돈 문제가 아니다. 훨씬 더 잔인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저는 탐정 도도입니다. 사연 속 진실을 찾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됩니다. 의뢰인의 이름은 한성민이었습니다. 올해 45살인 그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3년째였습니다. 부인 김미영 씨는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결혼 초부터 처가 식구들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장인어른 김태수 씨는 70이 넘은 연세였습니다. 장모님 박순자 씨는 69이었습니다. 처제 김미선 씨는 미영 씨보다 5살 어렸습니다. 미선 씨는 작년에 정형외과 의사인 박준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준호 씨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가 저를 찾아온 건 한 달 전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성민 씨를 불러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20년 넘게 살았으니 월세조로 3억 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우리 집에 공짜로 산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성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장인 장모의 생활비를 모두 자신이 댔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이 당뇨로 고생할 때도 약값을 성민 씨가 냈습니다. 장모가 무릎 수술을 받을 때도 비용은 성민 씨 몫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챙기는 것도 성민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억 원을 요구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처가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작은 처제 미선 씨가 의사와 결혼한 이후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성민 씨를 든든한 사위라고 칭찬하던 장인이 요즘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장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민 씨가 뭘 사다 드려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준호 씨가 오면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성민 씨는 부인 미영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미영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서 생각이 좀 변하신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성민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인이 작은 사위 준호 씨에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는 겁니다. 시세로 15억 원은 좋게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사위에게 그런 선물을 한 겁니다. 반면 성민 씨는 23년을 모시고 살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3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민 씨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성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작은 사위가 들어온 직후 태도가 변했다는 점이 수상했습니다. 둘째는 금액의 차이였습니다. 성민 씨에게는 3억을 요구하면서 준호 씨에게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인조차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저는 성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최근에 재산 정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냐고 말입니다. 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전쯤 장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성민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가족 내 갈등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저는 성민 씨에게 가족들의 최근 행적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장인과 작은 사위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했습니다. 조사는 장인 김태수 씨의 재산 상황부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태수 씨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가족들이 사는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근 작은 사위에게 증여한 곳이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20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젊었을 때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큰 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은퇴하면서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파트 2채의 시세 차익과 예금, 이자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장모 박순자 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저는 성민 씨를 통해 가족들의 최근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위 준호 씨가 일주일에 2~3번씩 처가를 방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사위가 그렇게 자주 처가를 들르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준호 씨는 병원 업무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성민 씨의 말에 따르면 준호 씨가 올 때마다 장인과 서재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1~2시간씩 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성민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인 미영 씨에게 물어봐도 아마 건강 상담일 거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38세인 그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대형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평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실력 있는 의사로 통했습니다. 결혼 전 특별한 금전 문제나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사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준호 씨가 최근 병원을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차릴 계획이라는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 정형외과 의원을 여는 게 목표였습니다. 개원 비용은 대략 10억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는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가 어떻게 개원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까요? 장인에게 받은 15억짜리 아파트가 답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팔아서 개원 자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성민 씨에게 장인의 최근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성민 씨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인이 워낙 금전 문제에 예민해져서 통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민 씨가 장인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통장을 관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장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장인과 장모가 성민 씨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준호 씨가 오면 귀한 손님 대하듯 했습니다. 장모는 준호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부인 미영 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 편을 들어줬을 텐데 요즘은 중립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민 씨가 장인의 태도에 대해 불평하면 미영 씨는 그냥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렇다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작은 사위를 편애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획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장인이 3억 원을 요구한 것도 그냥 한 말이 아닐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미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준호 씨였습니다. 그가 처가를 방문할 때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장인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인의 외출 패턴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것 외에 또 어디를 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성민 씨에게 당분간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민 씨는 힘들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장인 김태수 씨의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태수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습니다. 태수 씨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태수 씨는 한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을 보니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태수 씨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무언가 만족스러운 일을 처리한 듯 했습니다. 태수 씨는 그대로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안을 살폈습니다. 태수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준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장인과 사위가 함께 식사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로펌을 다녀온 직후 준호 씨를 만난다는 게 우연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서 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태수 씨는 준호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일을 성사시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헤어졌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한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30분 정도 안에 머물다 나왔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떠난 후 그 부동산에 들어가 봤습니다. 직원에게 최근 이 근처에 나온 병원 자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다고 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의 2층 전체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세는 800만 원이고 보증금은 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자리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냐고 슬쩍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나와 성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성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준호 씨의 개원을 위해 장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미행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준호 씨가 처가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준호 씨는 저녁 7시쯤 도착했습니다.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2시간 넘게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대기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성민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준호 씨와 장인이 서재에서 대화 중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분위기가 진지하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준호 씨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환했습니다. 장인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성민 씨에게도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차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저는 성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성민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윤곽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장인 태수 씨는 작은 사위의 개원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증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개원 자금도 지원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반면 첫째 사위 성민 씨에게는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 대우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태수 씨는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20년 넘게 한 집에서 살며 자신을 돌봐준 사위를 외면하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사위를 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의사라는 직업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 씨의 과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상황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준호 씨와 태수 씨 사이에 오가는 구체적인 이야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로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법률 자문을 담당한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수 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유언 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최근 고령층의 유언 작성 의뢰가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여럿이거나
재산 분배가 복잡한 경우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으냐고 말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위가 전문직인 경우 장인이 먼저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사위가 둘인데 한 명에게만 증여하는 경우 법적 문제는 없냐고 말입니다. 변호사는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증여는 본인의 자유의사라고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마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수 씨가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준호 씨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성민 씨는 20년을 헌신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태수 씨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20년 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구청에 들러 등기 자료를 뒤졌습니다. 23년 전 태수 씨는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동시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총 구입 금액은 12억 원 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입 시기였습니다. 바로 성민 씨와 미영 씨가 결혼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성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할 때 장인에게 무언가 지원을 해준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성민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탰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민 씨는 회사에 막 입사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으로는 12억 원의 부동산을 살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태수 씨의 사업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태수 씨가 운영하던 무역회사는 당시 큰 계약을 따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10억 원이 넘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대출이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이 비교적 쉬웠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은행 측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확인이 어려웠지만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태수 씨가 당시 아파트를 구입하며 8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맞았습니다. 태수 씨의 자기 자본 4억 원에 성민 씨가 보탠 5천만 원과 대출 8억 원을 합치면 약 13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아파트 2채를 샀던 겁니다. 문제는 그 대출을 누가 갚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민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결혼 후 장인의 대출금을 갚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냐고 말입니다. 성민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5년 차쯤 장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민 씨는 그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돈을 보탰다고 했습니다. 장인의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성민 씨가 돈을 댔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성민 씨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나중에 갚겠다고만 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도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결혼 초부터 장인 장모의 생활비를 전부 댔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급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병원비까지 합치면 6억 원은 좋게 넘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성민 씨가 지난 23년간 장인 집안에 쓴 돈은 최소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집세를 안 낸 것까지 계산에 넣으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이제 와서 3억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준호 씨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장인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개원 자금까지 지원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태수 씨는 이제 성민 씨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요? 20년 넘게 돈을 뜯어냈으니 이제 쓸모가 다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반면 준호 씨는 미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이고 수입도 많았습니다. 태수 씨는 아마 준호 씨에게 투자하는 게 낫다고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직업 때문이라면 태도가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성민 씨를 아예 내치려는 듯한 행동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성민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집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성민 씨는 망설였습니다. 가족을 도청한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진실을 알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민 씨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준호 씨가 다시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성민 씨는 미리 서재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뒀습니다. 준호 씨와 장인이 서재에 들어간 후 성민 씨는 거실에서 대기했습니다. 2시간 후 준호 씨가 떠났습니다. 성민 씨는 그날 밤 녹음 파일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곧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 안에 계약 넣으면 되겠지.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부동산 쪽이랑 이야기 다 됐습니다. 보증금은 아버님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준비할 건 인테리어 비용이랑 장비 구입비 정도입니다. 태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걱정하지 마. 내가 신경 쓸 건 병원 운영뿐이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준호 씨는 감사하다며 몇 번이고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돼야 우리 미선이도 행복하지. 너처럼 능력 있는 사위를 두게 돼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준호 씨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아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때 태수 씨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그나저나 큰 사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말씀이신가요? 태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성민이 말이야. 요즘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자기가 그동안 우리한테 쓴 돈이 얼만데 왜 작은 사위만 챙겨주냐고 따지는 거야.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20년 넘게 모시고 살았으니까요. 태수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해는 무슨 이해야. 그 사람이 우리한테 쓴 돈이 뭐 대수냐.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했으면 그게 얼마인데. 계산해보면 성민이가 오히려 이득 본 거야. 저는 녹음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태수 씨의 인식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성민 씨가 6억 원 넘게 쓴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민 씨가 집세를 안 내고 산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태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성민이가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어. 미영이랑 애들은 여기 남고 성민이만 나가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럼 집도 넓어지고 준호 내 가족이랑 같이 살 수도 있잖아.
준호 씨는 당황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형님도 가장인데요. 태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은 무슨 가장이야. 그냥 얹혀 사는 주제에 목소리만 크지. 나는 더 이상 성민이 얼굴 보기도 싫어. 그래서 3억 원을 요구한 거야. 당연히 못 낼 거 알면서 말이야. 그럼 성민이가 알아서 나갈 거 아니겠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수 씨는 처음부터 성민 씨를 내쫓을 계획이었습니다. 3억 원 요구는 빌미였습니다. 성민 씨가 돈을 내지 못하면 집에서 쫓아낼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계획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누나도 있는데 형님을 그렇게 내보내면 누나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태수 씨는 비웃었습니다. 미영이는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미 이야기했거든. 성민이가 나가도 너하고 애들은 여기 있으라고. 미영이는 알았다고 했어. 그 애는 효녀니까 아버지 말을 거역하지 않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미영 씨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아버지 편을 든 겁니다. 성민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 재산은 다 너한테 갈 거야. 미영이한테도 몇 푼 주겠지만 대부분은 내 거지. 너랑 미선이가 나를 제대로 챙겨주잖아. 성민이는 뭐 한 게 있어. 돈만 좀 됐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 씨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태수 씨는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돼. 성민이 같은 놈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빨리 내보내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고.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파일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계획적인 배제였습니다. 태수 씨는 성민 씨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저는 성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성민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가족이 이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지 아니면 싸울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민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민 씨에게 당분간 아무 내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인 일가가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저는 먼저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짚어줬습니다. 첫째는 증여 문제였습니다. 장인이 작은 사위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사위가 그동안 쓴 돈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증거만 있으면 회수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둘째는 주거 문제였습니다. 성민 씨가 23년간 그 집에서 살았지만 소유권은 장인에게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장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유예 기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셋째는 이혼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부인까지 남편을 배신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으니 유리하다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성민 씨가 그동안 지출한 금액을 정리할 것이었습니다.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 같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지출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민 씨는 집으로 돌아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성민 씨는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쓴 돈의 기록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도 찾아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증거가 정리됐습니다. 총액은 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5억 2천만 원, 병원비로 9천만 원, 기타 비용으로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장인 김태수 씨 앞으로 발송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성민은 지난 23년간 김태수 씨 일가를 위해 총 6억 7천만 원을 지출했다.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전액 반환을 요구한다. 일주일 내 회신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저녁 성민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장 취소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민 씨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도 가세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며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게 얼만데 돈을 달라고 하냐며 비난했습니다. 성민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돈이 6억이 넘는데 집세가 그것보다 많습니까?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부인 미영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 편도 아버지 편도 들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성민 씨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냐고 말입니다. 미영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민 씨는 확신했습니다. 부인도 한통 속이라는 걸 말입니다. 녹음에 나온 대로 미영 씨는 아버지 편을 들기로 한 겁니다. 성민 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처 모텔에서 묵으며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성민 씨를 만나 위로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장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통보였습니다. 내용 증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성민 씨가 지출한 돈은 가족 간의 부양 의무에 해당하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부양 의무는 직계 존속에게만 적용되며 처가 식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부양 의무가 있더라도 6억 7천만 원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양측은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성민 씨는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통장 내역과 영수증이 빼곡했습니다. 장인 측은 반론했습니다. 성민 씨가 그 집에서 23년간 주거 혜택을 받았으므로 상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성민 씨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나와 증언했습니다. 성민 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처가를 돌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장인 측에서는 성민 씨의 허물을 들춰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녹음 파일이 제출됐을 때였습니다. 법정에서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장인이 성민 씨를 내쫓으려 한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장인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부는 한 달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재판부는 한성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3년간 지출한 6억 7천만 원 중 3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민 씨가 지출한 금액은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 의무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민 씨는 처가 식구와 동거했지만 법적 부양 의무는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댄 것이므로 이는 증여 혹은 차용의 성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장인 김태수 씨가 명시적으로 갚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성민 씨가 그 집에서 거주하며 얻은 경제적 이익도 있으므로 전액이 아닌 절반 정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인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1심에서는 성민 씨가 승리한 겁니다. 성민 씨는 법정을 나서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을 받게 돼서 다행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이 법정 다툼으로 끝나다니 허탈했습니다. 저는 성민 씨를 위로했습니다. 최소한 정의는 실현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인 김태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성민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모와 부인 미영 씨 그리고 작은 처제 미선 씨와 준호 씨가 있었습니다. 성민 씨가 다가가자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신 거야. 성민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비난받는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미영 씨도 남편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소송만 안 걸었어도 아버지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23년을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잖아요. 장인어른이 저를 내쫓으려 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미영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족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성민 씨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민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배신하고 친정 편만 들었다는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인 태수 씨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겁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성민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후 유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태수 씨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작은 사위 준호 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큰딸 미영 씨에게는 현금 5천만 원만 남겼습니다. 미영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효도했는데 돌아온 건 겨우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결혼한 지 1년 남짓한 준호 씨는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습니다. 미영 씨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적으로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오래 걸렸습니다. 준호 씨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 씨가 태수 씨에게 접근한 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준호 씨는 결혼 전부터 태수 씨의 재산 규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만남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개원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부모에게 기댈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장인을 물색했던 겁니다. 미선 씨는 그 계획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태수 씨도 속은 겁니다. 준호 씨의 진심을 믿었지만 결국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미선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남편이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와 크게 다퉜습니다. 준호 씨는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미선 씨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태수 씨에게 받은 재산을 지키려 했지만 법정은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준호 씨의 접근이 사기혼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태수 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진짜 헌신한 사위를 내쫓고 가짜 사위를 믿은 대가였습니다. 미영 씨는 아버지와 남편 모두를 잃었습니다. 준호 씨는 돈을 얻으려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성민 씨만이 그나마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23년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가족에게 묶여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성민 씨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성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했습니다. 부장이 됐습니다. 그동안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 받느라 일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업무에만 몰두하니 성과가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들과의 관계는 조금 복잡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진실을 알게 된 첫째는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는 두 아들 모두 잘 챙기고 있었습니다. 전부인 미영 씨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일부 승소했지만 받은 금액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미영 씨는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작은 처제 미선 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구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준호 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 일부를 반환한 후 개원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평판이 나빠져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모 박순자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사위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큰딸과 함께 살지만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노년이 쓸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냐고 말입니다. 성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3년이 아깝긴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알게 된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민 씨는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편안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을 버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자신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원망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욕심이 과했습니다. 돈을 위해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엔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얻은 것도 많이 잃었고 평판까지 잃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미영 씨와 미선 씨는 희생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과 남편들의 배신 사이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미영 씨는 남편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겁니다. 성민 씨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23년을 잃었지만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헌신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겁니다. 돈이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성민 씨의 진심을 알아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준호 씨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가정이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이용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을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그 진실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다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민 씨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진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도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다음 의뢰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진실들이 많습니다. 그 진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릴 겁니다. 저는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